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경제 발전이 제한적이었고 임금 수준도 낮아서 젊은 인구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인접한 태국은 관광업, 서비스업 그리고 인프라 개발 기회가 훨씬 많고 특히 치앙마이, 방콕, 파타야와 같은 관광 명소에선 더 높은 월급을 기대할 수 있어 라오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해요. 이렇게 넘어온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업, 농업, 가사 서비스업,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일부는 미용이나 마사지 또는 야간 유흥업에서도 일을 한다는데요. 28살이었던 라오스 여성 나이 안펀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파타야에 오게 됐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이 해변 도시는 수도 방콕에서 15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죠. 그녀는 외모도 이뻐요. 거기다 성격은 또 얼마나 호탕한지 외향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SNS 상에서도 실제에서도 친구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아. 거기다 언어도 라오스어, 태국어 그리고 간단한 중국어까지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42살이었던 중국인 장즈로.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나죠. 28살과 42살. 이 둘은요 무려 3년간 교제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친구들이나 외부 사람들한텐 잘 말하질 않아. 나이 안펀과 장즈로는 파타야 시내에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와우, 당연히 입지가 말해 뭐예요. 너무 좋은 곳이었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거나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고급 아파트다 보니 전자 도어락부터 해가지고 CCTV에 보아니 뭐 말도 못하게 좋아. 실제 이 아파트가 현지 중상위 소득층에게 이상적인 주거지로 꼽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집에 사는 나이 안펀, 겉보기엔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실제 그녀는 자기 SNS에 세련된 일상을 자주 공유했어요. 셀카나 어디 놀러가서 먹은 사진, 여행간 사진 등등등. 뭘 올리든 항상 자신감이 넘쳐. 너무 행복해 보여.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야. 그녀의 가족들은요 여전히 라오스에 살고 있었어요. 비록 먼 타지에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나이 안펀은 여전히 라오스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는 매우 돈독한 사이로 매달 꾸준히 생활비를 송금할 뿐만 아닌 집안의 주요 경제적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의 나이 안펀이 주는 그 돈으로 생활을 많이 했던 거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그녀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만바트를 보내면서 엄마 집안일 사람 써. 엄마가 하지마. 내가 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가정부 쓰라고. 엄마는 그냥 좀 푹 쉬어.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효녀라는 게 가족들을 되게 생각하는 여자였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했던 소중한 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나이 안펀의 친언니였어요. 언니가 아침부터 계속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문자 보내도 보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촉이 무시 못하잖아요. 뭔가 싸함을 느낀 언니가 나이 안펀의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미안한데 내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나이 안펀 집에 가서 상황 좀 확인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 안펀 집에 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때 문 밖에 서 있던 사람, 이 친구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옆을 보니까 나이 안펀의 남자친구인 장즈로도 문 밖에 서 있네? 자기도 지금 안에서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고.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다면서 어젯밤 빈손으로 그냥 쫓겨나 버려가지고 계속 방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고. 두 사람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상의 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은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요. 얼마 후 방문이 열렸고 장즈로는 바로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나이 안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장지로가 아닌 나이 한펀의 친구였어요. 욕실에 쓰러져 있는 나이 한펀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나이 한펀은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날카로운 흉기가 남긴 상처도 발견됩니다. 사망 시간은 아무래도 약 한 12시간 전으로 추정된다. 현장의 문과 창문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뚜렷한 몸싸움이나 뒤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열려고 하면 그냥 열쇠로 안 열렸던 거예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또 장치들이 있잖아요. 문거리 같은 거.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장지로가 열쇠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파트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안에서 잠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만도 아니에요.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나이 한펀을 죽이고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갔다는 걸까요? 타살이 아닌 걸까요? 설마 이거 극단적인 선택이야? 하지만 목이 찔린 상태였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되게 깊게 찔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요, 목에 여러 상처들이 남게 된대요. 왜냐? 자기가 자기 목을 찌르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살살 찌르게 되거든. 그러니까 치명상이 오기 전까지 목엔 여러 상처들이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녀 목엔 심각한 상처 외에는 이런 별다른 상처들이 없었어요. 나이 한펀이 죽으려고 한 방에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목을 콱 그냥 깊게 찔렀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 현장을 보면 타살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간 것 같아. 그런데 시신을 보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타살이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경찰은 현장의 모든 단서를 섬세하게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아파트 5층의 스위트룸, 욕실이 사건이 발생한 주요 장소예요. 욕실의 벽과 바닥에는 넓은 면적으로 핏방울들, 핏자국들이 막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뒤진 흔적은 없었고 욕실 문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또한 방문 입구 바닥에서 얼룩이 묻은 큰 발자국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자국으로 보아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와 현관문 입구 쪽으로 걸어간 것 같아. 이 발자국 누구 발자국인 걸까요? 경찰은 집안의 모든 의심스러운 물품에 지문을 채취, 대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집 안에 문 손잡이, 책상 표면, 그리고 욕실에 있던 두 자루의 칼에서 지문이 나와요. 누구 지문? 나이 한펀의 지문. 나이 한펀의 지문만 나옵니다.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자국 안 나와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나이 한펀은요, 사망 당시 자기 오른손에 대형 주방용 칼을 하나 쥐고 있었어요. 다른 칼은 뾰족한 소형 칼로 욕실 세면대 안에 떨어져 있었고, 그녀가 꽉 쥐고 있던 주방용 칼날에서 어두운 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한펀의 지문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더 팩트. 나이 한펀 목에 칼에 찔린 상처 있었잖아요. 이 상처와 손에 쥐고 있던 주방용 칼, 이거를 대조해봤어요. 딱 맞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칼, 이걸로 찔렀어.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 맞는 건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심하게 팍 찔러가지고 가버렸다고? 답답해진 경찰, 바로 이 고급 아파트의 CCTV 확인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저녁 7시 18분으로 이때 나이 한펀의 남자친구인 장지로가 복도에서 방문을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렇게 약 1분 후 7시 19분경 나이 한펀이 방에서 막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장지로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이 한펀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마치 장지로한테 꺼지라고, 멀리 사라지라고 하는 듯 보여요. 앞서 장지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쫓겨났다고. 딱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런데 7시 20분경 장지로가 방을 떠난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한펀은 그의 발소리 들은 듯이 장지로가 방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방에서 나와 그를 못 들어오게 제지해요.
하지만 이때 몸싸움은 전혀 없었고 장드로가 약간 집안에 뭔가를 두고 온 듯이 집안에 들어갔다가 7초도 안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이안퍼는 CCTV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이때 죽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때 살아있었습니다. 저녁 7시 23분경 나이안펀이 갑자기 방에서 막 뛰쳐나옵니다. 그러더니 복도에 교차로에서 막 두리번거려요. 이어서 두 손을 목에 얹고 머리를 위아래로 막 흔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저녁 8시 5분경 나이안펀 가방을 들고 방에서 다시 나와요. 이때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걸으면서 막 몸을 흔들흔들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도 해요. 8시 12분경 방을 나간 지 7분 만에 나이안퍼는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밤 9시 9분경 장드로가 다시 CCTV 화면에 나타나요. 장드로는요, 이때 문 앞까지 딱 걸어가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조심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열쇠로 방문을 열려고 시도를 해요. 하지만 안 열려. 이에 포기를 한 건지 그는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 남자친구 장드로는 사건 발생 전 나이안펀과 접촉한 유일한 인물로 바로 용의선상에 올라 집중 조사를 받았어요. 이때 그는요 8월 7일날 왜 싸웠던 건지, 왜 쫓겨난 건지, 그 후에 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렸던 건지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이안펀이 어디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좀 상태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어딜 갔다 온 건지 이 여자가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정신도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술을 진탕 먹었거나 약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러면서 장드로한테 하는 소리가 되게 떨면서 갑자기 자기야 더러운 게 자꾸 날 따라와. 그게 자꾸 날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몇 번 하더니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인 건지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자기를 다짜고짜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당황한 장드로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외쳐도 나이안퍼는 끝내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방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장드로는 그날 밤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8월 7일 저녁부터 8월 8일까지 나이안펀이 있던 집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친구 장드로가 떠난 후 그녀는 줄곧 방 안에 혼자 있었고 집에 외부인이 찾아온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이안펀의 친구, 그 언니의 부탁을 받고 나이안펀의 집을 확인차 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줍니다. 사실 나이안펀이 평소에 금지 약물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걸로 인해 가끔 정신이 혼미하거나 감정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곤 했었다고.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경찰은 현장에서 이 금지 약물의 사용 흔적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설마 나이안펀 금지 약물 때문에 환각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목을 뼈가 보일 정도로 바로 찌른 거야? 환각 때문에? 금지 약물 때문에? 현장에서 나이안펀 한 사람의 지문만이 검출됐고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으며 CCTV 영상에도 다른 사람이 드나든 기록 발견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정황상 타인에 의한 범죄로 볼만한 특징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금지 약물과 피해자의 과거 정신 상태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보였던 이상 행동들도 확인됐습니다. 이전 금지 약물을 했을 때 나타났다는 증상들과 이번 CCTV 속 그녀의 모습이, 그리고 장드로의 진술까지 모두 그녀의 행동들이 다 비슷해. 즉 이번 사건에 타인의 개입은 없었다고, 철저히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한 단독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 형사사건 아니다 해서 추가 수사 절차 없이 바로 사건 종결됐습니다. 와, 이 소식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바로 전해졌어요. 가족들은요 진짜 다 황당했습니다.
내 딸이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죽을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 경찰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 타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을 한 번에 죽을 정도로 팍 깊게 찌르냐고. 약물을 했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설사 그녀가 약물을 했다 한들 약물을 한 거는 그녀가 맞지만 죽인 거, 찌른 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100% 범인이 뒤에서 뭔가를 조작한 거라고. 이에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자발적으로 CCTV 영상과 감식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가족들, 이걸 보기 전엔 믿기 힘들었지. 그런데 보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요, 만약 그녀가 금지 약물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다들 안타까워 하면서도 좀 할 말이 없었죠.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약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맞는 걸까요? 현장의 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방 안에 싸운 흔적은 없었지만 제가 분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현관 앞까지 붉은 얼룩이 묻은 발자국 하나가 발견됐다고. 이 발자국 누구 거인 걸까요? 경찰 말대로 그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방 안에, 그 화장실 안에 그녀 혼자 있었을 건데 그녀 발 사이즈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발자국이 설명이 안 돼요. 이 남자친구 장드로는 계속 밖에 있었던 게 CCTV 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현장에서 금지 약물의 흔적을 발견하긴 했어요. 하지만 흔적이에요, 흔적. 고인의 몸 약물 검사를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금지 약물도 발견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흔적은 이렇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 금지 약물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집 안에서 발견된 금지 약물, 그거를 뜯은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집 안에서 발견된 그 온전한 금지 약물 말고 그녀가 한 약물이 따로 있었을 수 있겠죠. 그녀가 정말 환각 상태에서 일을 벌인 건지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몰라요. 진짜 앞서 언급했듯이 금지 약물을 한 건 맞아. 그런데 죽인 사람 또한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이것만으로 금지 약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단정 지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종결시켰는데 현재까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